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 9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앞으로 무주택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무주택자분들은 큰 손해를 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월 8,990원입니다. 아이폰에서 결제하게 되면 11,000원으로 할증이 붙기 때문에 PC에서 가입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도 3주택을 위한 또 한 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이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일본에서 지난 30년간 없었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일본 내 도심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데요. 무려 60%까지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아요. 첫 번째, 공사비하고 땅값의 급증, 또한 여기에 늘어난 주택 수요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쇼킹부동산을 하면서 일본 부동산 관련 영상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거든요. 지난 30년간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없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 두 번째는 장기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게 아무 토지에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호 높은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선호 높은 지역은 이미 예전부터 도심화가 완료돼서 주택 공급이 제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근데도 못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장기 디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 하락 공포에 집을 사지 않을 경우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모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간 소득이 임차료를 올리고 그것이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소득이 정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에 일본 물가가 31년 만에 3%를 넘어버립니다. 그러자 일본 임금 상승률도 3%를 넘는다. 이게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불렀고 주택 구매력과 고가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졌으면 이것이 매매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요, 정부의 지출 확대입니다. 불경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저금리나 양적 완화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은요, 인플레이션과 큰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경제 좀비로 불렸던 EU와 일본, 경제 좀비라는 이름에 붙으려면 보통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EU와 일본이죠. 자, 얘네들 정말로 얘네들은 영원히 물가가 안 오를 거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EU는요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 강력한 재정 준칙을 동원해서 돈을 마음대로 정부가 못 풀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구마구 돈을 풀었더니 어떻게 됐다? 물가 상승률이 치솟았다는 거죠. 자, 일본 역시도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했고 각 정부한테 개별로 개인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가 상승세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강한 재정 긴축을 유지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거죠. 똑같이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수요 측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고물가가 나타났냐 디플레가 나타났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를 부릅니다. 첫 번째, 민심의 악화. 자,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하죠. 인플레이기는 정부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초창기에 정부는 비상이 걸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정부 입장에서 나쁘기만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채무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을 동반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수가 유입돼요. 그러면은 정부가 보유한 채무 상환 부담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면 오히려 정부한테는 긍정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명언이 있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가 남긴 말,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에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부를 얻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와야 집값 폭락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올해 초에 실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는데 금융위기에 2배만큼 집값 떨어졌었죠. 자, 인플레이션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재, 금리 인상이에요. 아파트 가격은 화폐 가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는 금리가 나타내고 금리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 상승, 자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요. 자, 근데 호재도 같이 와요. 소득이 증가하고요.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 원가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월세 평균 가격이 24.3%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소득 증가에 따른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면 긴축은 위험한 게 맞아요. 한국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실소자하고 그리고 투자자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소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강한 대출 규제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저금리는 아니지만 좀 적정 수준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소자의 매도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솔직히 집을 샀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문제는 투자자였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긴축 과정에서 초창기 때 유동성 부족 상황을 거치면서 긴축보다 더 강한 수준의 유동성 부족 상황, 금리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가 쇼크가 일어났다? 전세 시장이 쇼크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 폭락해버렸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짧은 시간 동안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4억 원의 자산, 월 350만 원의 세후 소득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영끌씨라고 이름 붙이고 또 한 사람은 존버씨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영끌씨는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어요. 7억짜리. 그리고 월 135만 원의 이자 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4.5%의 대출받았습니다. 존버씨는 4억 전세에 거주해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자금으로 주거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월 135만 원씩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자, 두 사람 모두 다 인플레이션으로 3년 동안 6%의 소득 증가가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호봉 증가 아니면은 뭐 경력 증가에 따른 6% 소득 증가를 감안해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끌 씨는요, 3억 원 중 원금 1,000만 원을 겨우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 썼냐? 이자 상환에 쓴 거예요. 자, 존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간 적금과 예금으로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소득 변화가 350만 원에서 440만 원이 됐어요. 6%씩 증가한다고 감안해 봤더니, 자, 영끌 씨는요,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자 부담이 10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0만 원대에서. 왜? 저금리가 되니까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44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24%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에도 여유가 생겼고 월급의 일부를 매월 주택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존버 씨는요, 이번에 전세가 만기돼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4억에서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전세 가격이 왜 갑자기 올라갔지? 지난번에는 안 올라갔는데?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전세 가격만 올라가겠습니까? 매매 가격도 전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7억 하던 아파트가 9억까지 올라가게 되죠. 존버 씨는 이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넘게 정말 아끼면서 저축했는데 막상 주거비가 올라가서 전세를 살아도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매매를 사려고 했더니 3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더 비싸게 사야 되네. 3년 전에 살 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멤버십 회원분들께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금리 고점에 부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자산 가치는 재평가를 받아요. 일단 여러분들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이번 인건비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인건비가 급등했다는 것은 임차료 상승을 의미하고, 임차료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멤버십을 가입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올해 4월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당첨되셨는데 4.86억에 84타입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더 안 좋은 입지에서 5억 5,300만 원에 분양을 했죠. 단순 계산해도 7천만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단 지역은요 1억 이상 상승했죠. 검단 디에르트 더해주 84A 타입 분양가가 5억 8천인데 84 타입 분양 결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 계약금만 납부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 하나만으로 계약금의 2배 수입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승 하나만으로 영향을 받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가계대출은 6.8조 원, 은행권에서만 6.8조 원 증가했고요. 기업 자금 조달에서 기업 대출은 8.1조 원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긴축 중에도 부채가 크게 증가 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요, 화폐 가치는 더욱 낮아지는 구조라는 거죠. 한국의 M2 통화량 볼까요? 올해 초에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정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제 통화량이 줄어드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이 아닌 통화량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멤버십 회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돈 복사가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부동산 대폭락 위기 초입일까요? 여러분들은 주택을 매수하셔서 부채를 만드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있는 집도 처분하거나 전세로 사셔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시중금리 상승과 그리고 겨울 비수기를 앞두고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3주택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